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모처럼 또 재밌는 책, 또 의미 있는 책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자리에 왔습니다. 50에 읽는 명리의 지혜라는 책입니다. 명리학 그러면 뭐 옛날 고리타분한 서적 얘기하시려고 하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저도 곧 50이거든요. 근데 50에 다시 읽는 명리학, 이거 느낌이 그냥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책도 이렇게 아주 두께감이 있진 않아서 마음 편하게 한번 집어 들었습니다. 저자가 그냥 동양 철학만 전공하고 그쪽 바운드리에서만 머물었던 분이 아니라 저처럼 컨설팅 회사 출신이고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다니셨고,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에도 계셨고, 소니코리아에도 계셨고, 엑센추어에도 계셨고, 그리고 경영학 박사시기도 합니다. 그런 분이 나이 50쯤에 명리학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권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리고 저하고 동떨어진 심오한 동양 철학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비즈니스 현장에서 좀 관계되는 시사점을 주시려나 했는데 정말 읽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삶의 전체 스케줄링을 다시 해야 될 시점이라는데 먼저 이 저자의 생각과 저가 같이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100세 시대가 아니라 요 AI 시대 몇 년 동안 150세 시대를 또 기대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하고 푸틴 대통령이 대화 나누는 장면이 얼마 전에 연출됐었죠. 중국에서 큰 행사가 있어서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나 하고 마이크가 가까이 가서 슬쩍 엿듣게 된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국제 정세를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미국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말 그대로 간간히 보는 지인 사이로서 그냥 소소한 화두를 던졌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진짜 150세까지 살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바로 장기 이식, 이종 장기 이식이 가능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 신체 기능이 떨어진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른 종의 장기를 받아다가 이식하는 것도 슬슬 가능해졌고 안티에이징을 넘어서 다시 젊어지는 것과 관련된 여러 연구 개발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중국도 그런 걸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책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당연히 그러면 우리의 전체 생애 주기가 달라진다는 건 우리가 각각의 나이대에 해야 될 역할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아마 명리학과 관련된 여러 저서들이 집필됐던 그 예전 시기에는 우리의 잔존여명이 100세는 아무도 기대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50세, 그러면 지천명의 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지천명이라는 건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나이. 이 저자는 서문에 그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제 50이 됐으면 하늘의 뜻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지, 이제 50이 되면 하늘의 뜻을 알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도 하셨는데, 자, 하늘의 뜻을 알 정도로 이제 뭐라고 할까요? 물리를 깨쳤다 이렇게 돼야 될 나이가 50이라면 그 다음에 60, 70은 어떻게 보면 정점에 올라와서 슬슬 저물어가는 그런 나이대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과거와 달리 이제 우리의 수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명리학과 관련된 서적들이 집필됐었을 때 50에서 해야 될 역할, 그리고 50에서 기대했던 역할을 이제 어느 나이 때 해야 될까요? 아마 8, 90 이 정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50세가 해야 될 역할은 뭘까요? 어떻게 보면 과거로 따지면 20, 30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30대나 40대 이때 해야 될 역할을 50, 60에 다시 한번 기대해야 되는 시점으로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책의 저자는요, 앞에 1장부터 저 뒤까지 바로 그런 데 있어서 명리학을 다시 한번 50에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생활 깊숙이, 나의 삶 깊숙이, 또 내 경제 환경에 깊숙이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책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인은 평생 을의 위치에 있었대요. 맞습니다. 컨설턴트라는 게 을의 위치입니다. 고객에게 원하는 니즈를 어떻게든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고객이 당연히 갑이고 컨설턴트는 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본인도 젊었을 때 나도 열심히 살았고 공부도 잘했고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되고 또 흔히 말해서 갑질 때문에 기분 상하는 일도 겪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한창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던 그 어느 순간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 씨는 아마 평생 을의 위치에서 있어 봤기 때문에 나중에도 뭐 적응을 잘할 것 같습니다라는 논조의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 저자는 그게 그 당시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들어서는 확실히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다라는 논조로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평생 갑의 위치만 있다 보면요, 세상 돌아가는 것들도 좀 내가 무신경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한다든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도 내 딴에는 배려한다고 하고 내 딴에는 잘해준다고 하지만 실제 그게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요, 평생 갑오브 갑의 위치에서 살다가 은퇴하고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50대에 어느 민간 기업이나 전혀 다른 포지션에 무슨 일을 해보려고 한다든가 혹은 장사를 해보려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평생 공직에 있다 보니까 뭔가 지시는 했고 또 감독만 했고 그 다음에 뭔가 예산을 나눠주는 역할만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남의 돈을 먹는다는 거, 그리고 고객에게 고개 숙이면서 이게 좀 미진했나 봅니다, 제가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아주 뭐랄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거나 그렇게 우러러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봐요. 퇴직하시고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얼굴에 면면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그 책에서 얘기하면서 뭔가 갑의 위치와 을의 위치에 있었던 삶들이 각각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글귀를 쓰시면서요. 그리고 본인이 비록 큰 나무는 아니지만 작은 나무로서도 충분히 남에게 배려도 하고 기여도 하고 또 공감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써두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을의 위치에 있지 않으면요, 작은 위치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는 걸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갑의 위치만 있어 보면 뭔가 큰 권한이 있고 예산이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지원해 주겠다, 내가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을의 위치에서는 사실 그런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능력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을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 중에는요, 말 그대로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옆에 있어주고 같이 생각해주는 것만으로도 갑에게는 아니면 고객에게는 뭔가 큰 도움을 받았다, 위안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책의 앞부분에는 또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해주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와닿았던 대목 중에 하나가 궁겁쟁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뜻풀이를 있는 그대로 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요, 가진 것을 지키려면 절제와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근검절약하라는 얘기,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책의 저자는 이걸 창업과 같이 맞물려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실리콘밸리에 오랫동안 이제 공유되고 있는 격언과 이 저자가 명리학에서 찾았던 구절의 해석이 완벽하게 맞물려 떨어집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어떤 격언이 하나 있냐면요, 창업자를 천재로 만드는 것은 결핍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업하고 나서는 자원도 부족하고요, 예산도 부족하고 어디 내가 지속적으로 수익이 아직 창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과정에서 뭔가를 하나 해보려면 전문 인력이 없고 또 돈도 없고 그리고 누구에게 외주를 줄 수 있는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창업자는 그 와중에서 이걸 어떻게든 해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남다른 기질을 발휘하거나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고, 그러지 않고선 결국 사업이 좌초되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과정에서 창업자가 천재성 아닌 천재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맥락들을 설명합니다.
자, 그 얘기는 여러 가지를 담고 있어요. 바로 창업 초기에는 뭔가가 많을 수가 없다, 풍부할 수 없다, 풍요로울 수 없다라는 것도 얘기해주고 있고요. 창업자가 자신의 역량을 확실히 키울 수 있는 좋은 토대는 너무 풍족하지 않은 데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같이 담아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군겁쟁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업 초창기에 혹여나 풍요롭고 여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퇴직금을 받아서 내가 돈 꽤나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서 사람을 많이 뽑을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조직에 있다가 뛰쳐나와서 50에 이제 제2의 본의 아니게 창업을 하게 됐다? 그러면 옛날에 일했던 그 흔히 말해서 그 뭐랄까요? 자기 그 캐파 이런 걸 생각하시죠. 그리고 후배들이 오거나 누가 왔을 때 너무 옹색하게 사업한다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을 때는 뭔가 종업원이라도 구성원이라도 근로자라도 잔뜩 있으면 그것 때문에 흔히 말해서 뽀대난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 바로 필요한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곧 필요하게 될 테니까 머지않아 이 친구가 요걸 해야 될 상황이 될 거니까 미리 뽑아놓고 그리고 우리 회사 분위기도 좀 익혀가면서 나중에 그 순간이 되면 그때 이 친구가 바로 즉시 투입해서 이거 할 수 있게 되겠지 이런 마음 등등으로 사람을 넉넉하게 뽑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 창업의 죽음의 계곡을 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실제 성공한 창업가들이 저한테 했던 보편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 유튜브 스튜디오가 어떻게 보면 창업이고요. 이거 전에도 한두 번 이상의 창업을 저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창업해서 사람을 하나 더 뽑으려고 할 때는 어느 순간에 사람을 더 뽑아야 되냐면 정말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서 내가 진짜 일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정말 누구 한 사람이 더 있지 않고서는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진짜 사한제 당하겠다. 이런 순간 그때 한 명 뽑아라. 그리고 그 한 명까지 와서 또 일을 하는데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싶을 때 그때 또 한 명 더 뽑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실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젠슨 황이라는 그 세계적인 CEO가 있었죠. 그분이 본인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또 설거지하고 했던 사람인데 전 세계의 최고 부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느냐 했었을 때 그 사람은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저는 일을 했고요.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일을 했습니다. 순간 외부에서 보기에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진 모르겠지만 그때도 머릿속에선 일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주 80시간도 모자르다. 주당 100시간 정도는 일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 그분들이 워커홀릭이다. 그래서 부자 됐네. 그렇게 치부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된 면도 있겠죠. 제가 그분들 개인적으로 아는 거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워커홀릭이든 아니든 간에 사업 초창기에 내가 빠르게 좀 규모감 있는 사업을 해보겠다.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중요한 일에 내 자신을 전부 투여하기 위해서 자잘한 거는 직원들에게 전부 맡겨야지 해가지고 직원을 많이 뽑았다고 한다면 아마 그 중간에 뭔가 큰 고비를 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업한 뒤에는 절제하셔야 된다. 무조건 사람부터 뽑자, 시설 투자하자, 뭐 하자 이러지 마시고 절제를 해 가면서 상황도 보고 그리고 내가 창업한 그 분야가 다들 이전에 많이 해봤던 분야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위기에도 대응하기 위해선 초창기 절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바로 군겁쟁제라는 단어에서 우리에게 참 피부에 와닿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기억나는 구절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우리 재물 욕심이 과하면 인성이 망가진다라는 부분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제 하나의 어떤 철학, 가치관이 하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비즈니스 부분에서는 또 개인적인 어떤 경제관 입장에서는 딱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절제된 탐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주변에 꼭 문제가 있는 상황들을 보면 과했다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 사회에서 탐욕을 하지 마라?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탐욕이 없는 세상을 희망한다? 아직 세상을 덜 살았구나 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할 정도로 세상 이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영달, 자신의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적극 희망하고요. 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내 주변에 내가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얻은 과실을 나누면서 행복감을 누리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 본연의 욕구에 배치되도록 무조건 절제만 하세요. 탐욕적인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람의 본연의 습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탐욕만 실현하라는 거냐? 그렇지 않죠. 우리 주변에요, 가끔 너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받을 수 있는 지위까지 올라갔는데,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저렇게 돈 좀 있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또 해야 됐었나? 저렇게 좋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꼭 저렇게까지 또 한 채를 더 만들려고 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가지면서 그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뭐 조금 더 치부가 되면 상관은 없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법적으로는 지탄받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지탄받을 형태로 뭔가 진행되는 일들을 가끔 볼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걸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 탐욕을 발휘한 건 알겠지만 조금 절제된 탐욕을 했었으면 저렇게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에 다 놓치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요, 재물에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게 되면 인성이 망가진다라는 그 구절과 함께 투자함에 있어서, 또 자금 관리함에 있어서, 또 경영활동과 함께 협력사나 종업원들과 같이 지내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특히 재물 욕심이 과해지는 순간이 저자는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뭔가 내가 코너에 몰릴 때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 주변에도요, 뭔가 사업이 위기로 치닫거나 뭔가 코너에 몰렸을 때, 야, 지금 내가 이 순간 이거라도 건져야지, 아니면 이 순간 이걸 악착같이 갖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다 뺏길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거를 잃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요. 저도 초반에 뭐 사업을 다른 지인들과 같이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뭐 다들 어린 마음에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하다가 조금씩 사업이 잘 될 때 더 욕심을 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욕심을 내는 친구들 때문에 결국 크게 판이 깨져버리고, 그것 때문에 더 큰 회사, 더 잘된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놓쳐졌던 적도 많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저도 손해보고 그 친구도 손해봤겠죠. 그런데 뭔가 눈에 한번 씌이는 것 같아요. 예, 눈에 씌어서 야,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지 이거를 한번 꼭 되새겨 봤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 150세 시대를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또 어려운 시기들을 또 더 자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물리적인 시간이 길어졌는데 어떻게 어려움이 예전과 똑같은 횟수로만 일어나겠습니까? 그럴 때 저자는 뭐부터 챙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요, 건강부터 챙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명리학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해석이 되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참 그래서 고전을 읽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었는데요. 특히 건강부터 챙겨야 될 이유가, 건강하지 않을 때는 이제 다른 것들을 수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회마저도 잃게 됩니다.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도 없고요. 정신이 맑아서 뭔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이 안 좋은 몰골로 돌아다니면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과연 발주를 해줄까요? 아니면 나를 채용을 해줄까요? 나와 같이 동업을 하겠습니까? 그런 기회는 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어려운 시기가 도래해서 그 어려운 시기에 엄청난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엄청난 자기 과부하를 걸리게 만드는 일에 헌신을 하다 보니까 그 엄청나게 위기를
다시 건강까지 잃게 만드는 상황까지 만들어 버렸고, 그래서 그 뒤에는 재기조차도 어려워지는 경우, 이런 건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위기가 다가올 것 같으면 몸부터 챙기는 그런 거를 권하는 게 저자의 또 고견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서 제가 그래서 고전이다라는 표현을 한번 해드렸죠. 이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책의 띠지에 있는 건데요. 하늘의 뜻은 바꿀 수 없어도 운을 쓰는 방법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 태어났을 때 적지 않은 꼴이 형성됩니다. 조금 많은 걸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또 자신의 역량이 조금 뛰어나게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한된 범주를 잘 쓰면 또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된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슬슬 나이가 50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내가 무슨 뭘 새롭게, 이제 내가 뭘 새로이,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솔직히 점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100세 시대 이상을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50에는 다시 뛰기 위한 초심을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도 예전에 수험생활 할 때, 공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 제 다이어리에 이렇게 큰 구절의 책갈피를 하나 껴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처럼이라는 한글로 네 자가 이렇게 궁서체로 써져 있는 책갈피였습니다. 처음처럼 하자. 이거 참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50은 인생 2모작, 3모작을 준비해야 될 바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바로 명리라는 고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속에서 삶의 지혜를 한번 되새겨보는 것도 무조건 지금 투자로 얼마 더 버는 것보다, 무조건 사업으로 얼마 더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얻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